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홍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MG가 묻고 욱쌤이 답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반도와 또 국제적으로 중요한 평화 문제를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겁니다. 사드가 뭐예요? 네, 요즘 사드가 언론에서 자주 나오죠. 특히 이제 한중 관계 관련해서 사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순서에서 사드가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왜 한반도 평화나 또 한중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제가 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 작성한 미사일 디펜스 개념도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는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쏴서 중간에 요격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미사일 디펜스 이제 줄여서는 보통 우리가 M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령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보잉 747기에 레이저를 달아서 뭐 26단계 부스트 페이지에 요격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지스함에 요격 미사일을 장착해서 비행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한다든지 혹은 미국 본토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을 통해서 또 대기권 밖에서 요격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드는 이 미사일이 낙하돼서 떨어지는 단계에 요격을 시도하는 게 바로 사드이고 사드가 요격을 실패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패트리엇이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MD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욱쌤은 왜 MD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네, 제가 1999년도에 평화네트워크를 지인들과 함께 만들어서 평화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미국의 언론은 북한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좀 궁금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가서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미국의 그 주요 신문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에 콩 나듯이 노스코리아가 등장하는데요. 그 맥락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뭐 미국의 CIA 국장이나 미국의 국방부 고위 관료가 나와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이 임박했다. 혹은 북한에는 억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이렇게 며칠 넘겨보면 미국이 MD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MD 관련 예산을 결정해야 될 때 이른바 이제 북한 위협론을 거론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에 있어서 MD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 2000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시 행정부는 이마에 MD를 새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MD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평화운동을 시작한 저로서는 앞으로 이 MD가 한반도 평화를 요격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좀 걱정을 가지고 MD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2000년 1월 달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제가 전날 밤 늦게까지 이 모형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뒤집어 쓰고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인데요. 나는 MD다. 나는 미사일이 아니라 평화를 요격한다. 나는 새로운 군비 경쟁과 스타워즈를 야기한다. 그래서 나를 멈춰다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은 모형 미사일을 쓰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MD는 방어용 무기인데 왜 반대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MD는 말 그대로 미사일 디펜스, 그죠? 미사일 디펜스이기 때문에 날라오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특히 그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게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중간에 유격시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상대방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력까지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력이 강력한 나라는 상대방의 보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패까지 갖게 되면 그 공격력을 더 사용하기 쉬워질 수 있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대방, 특히 이런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고 있는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저 나라가 여차하면 우리를 선제 공격하고 우리가 보복하는 것을 갖다가 미사일 방어 체제로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상대가 미국의 MD에서 대표적인 어떤 대상이 바로 북한인데요. 그러면 미국이 그 MD 능력을 강화하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핵무기를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주도의 MD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핵무기, 더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어서 대응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이에 대한 답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ABM 조약은 뭐고 그 파동은 왜 일어났나요? ABM은 이게 영어로 이제 풀네임이 Anti Ballistic Missile입니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에 대응한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인데, 이게 바로 MD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ABM 조약은 1972년도에 모스크바에서 그때 닉슨 행정부와 브레즈네프 정부가 체결한 그 조약인데요. ABM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과 소련이 ABM, 즉 MD를 사실상 포기하자 라고 합의한 조약이에요. 선뜻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갖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막을 수 있는 MD를 사실상 만들지 말자라고 조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공격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방어력까지 구비하게 되면 군비 경쟁이 굉장히 격심해지고 또 거기서 위기 관리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자각을 하면서 두 나라가 1972년도에 ABM 조약에 서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조약이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01년 2월 달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푸틴은 2001년도에도 러시아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대통령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인물인데, 근데 이때 그 한러 정상회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양국 정상은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MD에 반대한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이 사진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을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갖다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진은 2001년 3월 중순, 그러니까 한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로부터 한 20일 정도 지난 이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그러면 이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 부시 행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최우선순위는, 자기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MD를 하루빨리 구축하는 건데, ABM 조약이 계속 살아있으면 MD를 만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는 ABM 조약을 어떻게든지 파기할 것인가 라는 걸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이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 합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기 전에 부시 행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어떤 입장을 전달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기 전에 한국이 미국의 MD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청와대로.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부시를 달랠 수는 있지만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또 동시에 뒤집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시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때 이제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디스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맨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맥락상을 보면 이자가 뭐 이런 어떤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ABM 조약 파동, 이것과 연결되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MD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1년 9월 11일에는 9.11 테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틈타서 부시 행정부가 ABM 조약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탈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부시 행정부가 ABM 조약에 탈퇴했다고 선언한 게 2001년 12월 달이고, 그 선언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탈퇴가 발효가 이제 효력이 생기니까 어느덧 지금 ABM 조약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지도 지금 20년째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ABM 조약이 살아있었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능했나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BM 조약은 사실상 MD를 금지한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MD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로의 수도권, 서로의 수도를 방어하는 정도, 그 다음에 ICBM 기지 한 곳 정도 방어하는 MD를 허용하되 그 외에는 불허한다. 그 외에는 금지한다. 특히 MD 무기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진은 경북 그 성주에 있는 소송리 마을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그런 어떤 사진인데요. ABM 조약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가 사드인 만큼 사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금 상단에 영어로 쭉 뭐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사드를 줄여갖고 THAAD, 그래서 이제 그냥 사드라고 읽지 않습니까? 이 영어 표기를 보면은 사드가 뭔지에 대해서 대강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리어 디펜스의 약자가 사드인데, 터미널은 종말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쏘면은 이륙 단계, 비행, 중간 단계,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종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은 바로 그 종말 단계. 하이 엘티튜드는 고고도죠.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이 고고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이제 고도를 얘기하고, 에리어 디펜스는 지역 방어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면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사드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사드는 크게 보면은 이제 사드 포대는 그 통제소, 통제 차량이죠. 그 다음에 ANTPY2, 보통 줄여서 X밴드 레이더라고 부르는 이제 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발사대, 발사대, 그 다음에 1개 포대에는 요격 미사일 이제 48발, 이게 보통 1개 사드 포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들이 성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드의 요격 반경은 최대 2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로 알려져 있고,
요격 고도는 40km에서 150km. 특히 이제 100km 안팎이 최적의 요격 고도다라고 미국 국방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에서 150km가 이제 고고도에 해당되고 저고도는 40km 미만. 그래서 저고도는 패트리어트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계획인 것이죠. 사드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인가요? 예, 이걸 뭐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최대 200km의 원을 그려보면 이 한국 남한의 거의 한 70% 정도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좀 이남, 그다음에 강원도 이남, 그다음에 전남 일부를 제외한 남한 전역의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고, 2016년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갖다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km에서 150km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미사일이 날아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로 미사일이 날아와 줘야 이제 그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이 밑으로 날아오거나 40km 밑으로 날아오거나 혹은 150km를 넘겨버리면 사드가 요격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2016년도에 그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북한이 얼마 전에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중간에 이렇게 이게 똑바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회피 기동이 가능한 그런 그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북한이 뭐 북한판 이스칸다르다 혹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사드를 비롯한 MD를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무력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바로 안보 딜레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부터 해방되거나 그로부터 훨씬 더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지금 사드 배치가 된 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있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줄어들고 있나? 뭐 요즘 보면은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드 비롯한 MD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안보 불안을 자극해갖고 오히려 이제 맞대응을 초래함으로써 나의 안보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딜레마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은 왜 사드에 반발하는 건가요? 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중국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인 보복을 가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이 약 10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런 어떤 또 이제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주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레이더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모드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진 배치 모드이고, 또 하나는 종말 모드입니다. 종말 모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전진 배치 모드는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이 레이더에서 탐지 추적한 정보를
사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의 글로벌 MD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네, 연동시킬 수가 있고, 반면에 종말 모드는 오로지 사드 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 범위가 600km에서 한 800km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요. 근데 전진 배치 모드하고 종말 모드는 겸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꿔 끼면 종말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전진 배치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사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의 목적이 무엇이고 업그레이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베일 속에 좀 가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떤 주장을 펴고 있냐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사드 레이더가 일종의 몰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은 사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한 일종의 CCTV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든지 소프트웨어를 바꿔 끼면 중국의 어떤 동북부라든지 또 베이징까지 감시할 수 있는 몰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레이더에서 탐지한 그 미사일 정보를 미국의 글로벌 MD 시스템에 연동을 시키게 되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크게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중국이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안은 뭔가요? 네, 대안은 뭐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공론화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산불 이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2017년 10월 말에 한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그때 한국과 중국이 합의를 한 거냐 아니면 협의를 한 거냐, 이런 어떤 좀 주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로 보면 협의가 우리말로 협의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합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서 영어로 확인해 보니까 어그리먼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 외교부에. 이제 중국은 이걸 갖다가 합의로 간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산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산불이고, 1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만 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 배치 모드로 운용할 경우엔 탐지 추적 범위가 중국의 일부까지 커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다른 미국의 MD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을 밝힌 주체가 누구였냐면 당시 주한미군 사령부였습니다. 예, 주한미군 사령부가 1한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산불 이란을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계속 사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산불이라는 이 산불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지만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밝혔던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한을 밝힌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한미군 사령부입니다. 예, 주한미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또 한중관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산불 이란을 좀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잊게 되는 여러 가지 유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북한을 상대로는 제가 못 안 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못은 못 쏘게 하는 겁니다. 예, 못 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디터런스, 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쏴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면 북한이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군사적 억제력을 갖춰야 되고, 이 억제력은 이미 상당 부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쏘게 하는 겁니다. 안 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뭐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북한과 동맹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서로가 선빵을 날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서로가 미사일을 쏘는 혹은 무력 공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쏠 게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대화 협상을 의미하는데요. 즉 북한하고 대화 협상이 재개되면 첫 번째는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고, 두 번째는 그걸 줄여나가고, 세 번째는 그걸 궁극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억제, 관계, 협상 이 세 가지가 하모니를 이뤄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튼튼한 안보,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MG가 묻고 옥쌤이 답한다 첫 번째 순서로 사드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